잡고 나가면서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답이 안 보여. 궁하면 통한다고 그 다음날 생각이 난 거예요. 2월 25일 날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이 답이 뭐냐면 2월 26일이야. 2월 26일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졸업식 하는 날. 이날 졸업식장에 가서 커피 장사를 하면 대박 나겠다고 생각했어요. 87년 2월 26일 날 운동장에서 지금 졸업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졸업생이 한 10,000명, 석박사까지 하면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다 가족 2-3명 오면 엄청난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큰 보온병 10개 빌려오라 하고 남동생하고 친구하고 불러가지고 2월 26일 날 새벽에 물 끓이고 보온병 10개 들고 거기 이제 믹서 들고 현장에 출동한 거예요. 가보니까 서울대 운동장이 엄청나게 큰데 이 운동장이 이만하면 여기에 졸업식장이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근데 이 코너에 푸드 트럭이 40대 와 있는 거야. 전문 장사꾼들이 장사로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온병 10개 들고 커피 믹서 들고 종이컵 들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초라해. 제 동생이 그러자고. 형님, 날씨 추운데 게임 끝났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집에 가시죠 그러더라. 근데 내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은 딱 고정돼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m 이상 되는데 정말 커피 마시거나 토스트 배고픈 사람만 걸어오지 대부분 여기서 그냥 추운데 옹기종기 모여가 졸업식 하고 있어. 우리는 기동성이 있다. 그래서 그냥 졸업식장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일단 종이컵 나눠가 커피 쫙 따라주고 졸업을 축하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러니까 한 잔씩 받아 마시더라고. 그리고 한 잔 500원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게 한 4-5천 원 되는 돈이에요. 근데 기분 좋은데 안 줄 리가 없잖아. 어떤 사람은 이거 뭐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그날 목표 수입이 15만 원이었는데 한 30만 원 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들한테 알바 비용에 팁까지 주고 저녁 때 회식까지 했어. 회식을 마치고 딱 올라가는데 저 운명이 바뀌는 전화가 온 거예요. 받으니까 옛날 하숙집 아줌마, 이 하숙집 아줌마가 저한테 전화를 딱 하면서 잘났다. 그래 이제 졸업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만은 커피 노점상까지 하냐? 딱 이러더라고. 난 되게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내가 안 돼 보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궁하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대 근처의 하숙집 아줌마들이 과외 중개업자들이었거든. 자기가 좋은 과외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3월 2일 날 첫 과외를 한 그 여학생이 저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상당히 운명적이었죠. 그 여학생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어요. 반에서 한 20등 하던 애가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0등하고 나중에는 전교 15등까지 올라갔어요. 기말고사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는데 보통 공부를 하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이 여학생한테 여름방학 때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너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애인데 간단한 숙제를 하나 내겠다. 할 수 있겠나니까 하겠다. 그 숙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는 거예요. 얘가 진짜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써서 완전히 기적을 만들었고 반에서 한 20등 하는 애면 별 볼 일 없는 애잖아요. 그 뒤에 인생을 바꿔서 얘는 행정고시를 차석으로 합격해서 지금 세종시에 고위 공무원으로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수양회에서 어떤 여학생을 보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그게 까였고 까여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회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고3 부흥회와 신앙의 어떤 몰입도를 올라갔다가 또 대학에 가서 허물어졌지만은 내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쩌면 저의 많은 출발점이 여기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학생의 운명도 한번 바꿔놨고 저도 이 길로 인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게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이제 양재동에 경인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91년 9월 15일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나는데 이날이 주일이었어요. 저는 먼저 원래 그때 집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주일날은 우리 집사람이 애들 싣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저는 마치고 뭐 수업하러 가고 이랬는데 그날은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야 차를 내가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차를 나는 가져갔고 그 당시에 아들하고 딸 5살 1살짜리가 있었는데 둘하고 우리 여동생 그 서울대 불문과 나온 여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가 노량진 사육신묘 그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고 딸이 9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수업하고 매일 밤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했는데 아들이 우는 소리 한 번 못 듣고 죽었거든요. 지 생일날.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뭔지 정말 허망하구나.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에 와서 한 3시쯤 잠을 좀 잤어요. 새벽에 죽었는데 일단 빨리 갖다 묻어라. 자고 일어나니까 수업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저녁 한 6시 반 되면 애들이 학원에 오는데 애들은 아직 모르지 죽은지도. 이제 소식은 막 전파되고 있겠죠. 그래서 6시 반부터 수업을 하는데 한 1시간 지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허느끼고 이제 아는 거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 1시간 조금 더 하고 제가 한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제주도 갔다 와서 저는 미친 듯이 강의. 일주일에 60시간씩. 왜냐하면 31살, 32살에 자식을 둘을 잃어버리는 것은 보통의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이 강사로서의 생활, 일주일에 60시간이란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정도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그거를 제가 한 20몇 년 했는데 15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9년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강의를 손 놓을 때 딱 강의 시간만 놓고 보면 그럴 정도로 이제 제가 강의에 빠져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93년 11월 연말에 딸이 하나 태어나고 96년 1월에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강사를 운명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DNA가 뿌리가 뭐냐? 저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건교인이었다는 게 그 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건 약간 딴 이야기인데 근데 학생을 가르쳐 보니까 나도 공부를 잘했지만은 비로소 공부가 뭔지를 좀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응손머가 공부법입니다. 이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 궁극적으로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어쩌면 공부가 최종적으로 가슴으로 한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내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바도 있지만은 어쩌면 어릴 때부터 늘 가슴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수요일, 주일 늘 교회 가서 그리고 또 저희 집안에는 우리 할머니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손자들 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자기 전에 또 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릴 때 했던 두 가지가 찬송과 성경을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시키는 내용의 1번이 항상 해결을 해야 돼. 오늘 내가 뭐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언어가 아니죠. 그런 열정과 감성의 언어를 어릴 때부터 늘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쩌면 저는 응손머가의 방식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저를 잘 모르는 세대니까 그런데 한참 고 대학 들어갈 때 손선생 설명회나 메가스타디 설명회를 하면 잠실 체육관에 바닥 플로어까지 쫙 넣어서 인원이 가득 들어가면 15,000명 들어갑니다. 15,000명 들어가는 설명회를 지금까지 제가 한 4, 50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왔던 학부형들은 저 신도가 되게 많아요. 보통 설명회를 몇 시에 하냐면 오후 2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12시부터 종합운동장역에서 줄을 섭니다. 그렇게 해서 입장을 15,000명 다 하면 2시 조금 넘어서 보통 시작하는데 보통 몇 시에 끝났냐면 오후 6시나 7시에 끝납니다. 그럼 4시간에서 5시간이죠. 앞에 1시간 정도는 우리 강사들 인사하고 이런 것들 하고 나머지는 제가 하는데 3시간 내지 4시간 보통 설명회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 부흥회였어요. 실제로 학부모들도 되게 부흥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런 저 자신의 비즈니스라는 것도 따지고 보니까 신앙에서 나왔다. 넘어가겠습니다. 손주원 사교 인생의 키워드는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라는 유명한 독일 경영학자 크리그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독일의 경영학자가 경영은 경영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 큰 비즈니스는 철학하고 가로 열고
신앙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철학인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그 비즈니스의 출발이 그 사람의 바탕에 깔고 있는 신앙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스펙 쌓기에 바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온갖 것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놔두고 문경 이 총구석까지 와서 수련회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노량진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이 시기에 젊은 친구들하고 젊음을 만끽하는 것보다, 이 시기에 나란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바탕은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은 도대체 내 삶에서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는 저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크리크라는 경영학자가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철학 신앙이 뭐냐? 저는 늘 고민했던 게 이 문제를 가장 고민했던 거예요. How to live. 지금도 오늘 오면서도 계속한 고민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고민보다는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건 틀린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종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강연 중에 강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공의 부등식, 성공, 일,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 젊은 친구들의 부등식 중에 보면 이게 엄청 강해. 성공이 1번이야. 내가 펀드 매니저가 될 건지, 아니면 의사가 될 건지, 편안한 공무원이 될 건지, 자기 어떤 성공의 딱 목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릴 거야 하는데, 이 부등식은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등식은 잘못된 부등식이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살 거냐가 가장 중요해요. 인생은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해봤자 불편한 것도 엄청 많아요. 전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 가장 합당한 일을 하면 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물로 성공이나 실패는 오든지 안 오든지 주님의 뜻인지도 몰라. 부등식을 바꿔라는 거예요. 3, 1 성공의 부등식.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러면서 중간 곳곳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면, 제가 처음에는 한 10년 동안은 소수정예로 혼자서 전과목을 가르치는 그룹과외와 학원을 했습니다. 그때 늘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뭐냐면, 저기 그림을 잘 보면 손선생, 학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학생들한테 정말 목숨 걸고 가르쳤잖아. 그럼 개인윤리적으로는 선이에요. 근데 내가 목숨 걸고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사회윤리적으로는, 사회구조적으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듯이 밑에 있는 놈을 올리고 위에 있는 놈이 떨어져.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윤리적 갈등을 늘 고민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죠? 현대사회는 구조의 윤리가 되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유명한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아주 갈파하기 시작했던 윤리적 고민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라이놀드 니버를 읽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개인 윤리로 가지고는 안 되구나. 신앙도 개인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독교의 사회 실천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선하지만은 사회윤리적인 악의 문제, 이 고민을 10년째 하면서, 그러다가 애 죽고 뭐 어이없이 막 강의만 하다가 둘째 애를 놓은 96년 때부터 약간 정신이 들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결국은 소수의 부잣집 애들을 가르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접습니다. 그 접는 과정에서 제가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그 96년 1년 동안의 고민을
96년 12월 31일 날 경기도 이천에 가가지고 그 다음 날 1월 1일까지 혼자서 34시간 동안 미란다 호텔에서 제가 34시간 동안 나를 정리하면서 집중 고민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일명 이천구상이라 하는데, 왜 이천구상이냐면 경기도 이천에 가서 이천이기도 하고요, 2000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일부러 이천을 간 거예요. 2000년이 내 나이 40이 되는 나이. 거기 가서 34시간 동안 내린 고민이 저기에 고민한 걸 만들어 와서 판넬로 만든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루터 97 신화창조의 원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37이 되는데 지금까지 인생이 뭐 젊을 때부터 이상한 짓도 많이 했고 막 많이 떠돌아다녔어. 또 31살, 32살 때는 자식도 둘 잃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윤리적 고민도 답을 못 찾았고 97년에 다시 인생을 시작하자, 뿌리를 내리자라는 의미에서 루터 97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지만은 신화창조의 첫 해로 삼겠다. 그래서 이때 내 나이가 다시 한 살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인생을 시작하지만은 새로 시작하는 김에 신화창조를 하자 하면서 내가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 4가지 원리로 하겠다. 저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R, 리저너블하게 회사를 경영하겠다. O, 오가닉, 아주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겠다.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 또 하나 O는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디드, 혁신지향성. T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투게더라고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경영학자가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교수가. 기업의 4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경영학을 공부했냐. 그냥 인생이 갈급해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루터 97이라 했는데, 그래서 루터 97 신화창조의 원년으로 이때부터 97년 제가 대전환을 합니다. 강남의 부잣집 애들 한 20명 상당히 큰 돈을 받고 가르쳤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월 4, 5천 벌면 큰 돈이에요. 지금 1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던지고 누구나 강의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의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97년 2월 2일 날 제가 새로운 강의를 강남대일학원에서 개설했는데 10개 반을 개설했는데 7개 반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리고 3개 반에 2명, 3명, 3명 8명이 와서 첫 월급이 32만 원. 4, 5천만 원 갖다 주다가 32만 원 갖다 주니까 마누라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요 5개월 만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강의한 강좌 모든 강좌가 다 전타임 마감되고, 그것도 교실을 깨부수고 해서 한 교실에 250명씩 20개 반, 매달 5,000명씩. 그래서 월 강사료가 4억 정도가 되는,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손사탐의 어떤 시작이었는데, 그러면 강사의 입장에서 연봉이 한 50억 정도 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강사가 됐으면 사업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럼 제가 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느냐. 새벽 1시에 수업을 마쳤는데 어떤 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갔어. 너무너무 감사하대. 뭐 성적이 올랐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성적만 올라간 게 아니고 자기가 은평구에 사는데 손사탐 들으러 올라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수강증 끊고 뭐 여러 가지 아예 자기가 이번에 결단해가지고 엄마 아파트, 그 대치동에 있는 그 큰 단지예요. 그걸 은행 대출회가 무리하게 샀는데 5개월 만에 3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우리 딸 성적 올라간 것보다 더 감사해서 이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하고 집에 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보다 더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대치동 사교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윤리적 고민에서 대중 강의로 전환을 했는데 또 내가 의도치 않게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교육 안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홈쇼핑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백화점이 집으로 오는 거잖아. 그 내가 주문도 하나 해봤어요. 백화점이 집으로 온다면 학교와 학원이 집으로 올 수 있겠구나. 이러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강의를 해봤어요. 음색만 날리는데도 10,000명, 20,000명이 들어오더라고. 이건 충분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강사들하고 다양한 논의도 하고 오피스텔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2000년 7월 12일 날 법인 등록을 하고 8월 달에 첫 설명회를 체조 경기장에서 하면서 오픈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까지 22년의 시간이 왔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는 직원이 2,300명 정도 되고 강사가 1,700명, 그리고 매출이 한 8,500억, 올해 한 1조 정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잘하면 한 1,600, 7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꽤 큰 중견기업으로 한 20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그 출발에 이단화적인 DNA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고민, 그건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메가스터디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도 이 기업이 이런도 부정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나 강사들도 너무나 인정을 해주는 기업입니다.